자, 어떻게 점심들 다 먹었어요? 야, 밖에 나가니까요. 날씨가 푹푹 찌더라고요. 야, 더운 날씨에 더운 날씨.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교재 89페이지. 89페이지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 89페이지 뭐에 대한 이야기에 다 같이 단어와 관련돼서 기억을 좀 해도 되겠죠. 자, 채소로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말의 단위를 뭐라고 얘기한다? 단어. 그래서 이 단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단어라고 하느냐? 일단 홀로 쓰일 수 있는 말. 자,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을 뭐라고 해야 한다? 단어라고 얘기한다. 알겠죠? 자, 뭘로 쓰일 수 있는 말 쓰이죠?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을 단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기억이 돼. 자, 그 다음에 최소 의미 자립단위. 최소 의미 자립단위. 그러면 앞에서 앞 시간에 얘기했던 형태소와 다른 점 뭘까요? 형태소 다른 점은? 이것은 최소 의미 자립단위고 앞서 했던 것은 나지? 그렇지, 최소 의미 단위였죠. 자립이라는 말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자립이 들어가면 단어가 되겠고 자립이 안 들어가서 뭐라고? 형태소라고 얘기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 의미 자립 단위라고 또 알아두면 필요가 있죠. 자, 단어의 어떤 범주와 관련돼서 한번 봅시다. 단어의 범주. 어떤 것을 우리가 단어라고 하느냐? 단어는 자립 형태소 모두. 자립 형태소 모두를 뭐라고 한다? 같이? 단어라고 한다. 자립 형태소 모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앞서 우리는 자립 형태소 생각나는 게 뭐가 있었어요? 체언이랄지, 수식언이랄지, 감탄사랄지. 이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해? 자립 형태소라고 했지. 이 모두는 뭐가 될 수 있다? 단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자립할 수는 없지만 단어로 취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조사라는 거죠. 그래서 헷갈려요. 조사는 자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슨 형태에 속했지? 의존 형태에 속했지. 의존 형태에 속하는 것 중 유일하게 단어로 취급되는 것이 있다. 이게 바로 뭐다? 조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감과 어미를 합쳐서 단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감만 단어가 아니죠. 앞서 우리는 어감을 무슨 형태소라고 했지? 자립 형태소가 아니라 의존 형태소라고 했지. 어미 역시 의존 형태소. 따라서 어찌 보면 우리 사람처럼 될 것 같아요. 사람도 결국 불완전한 존재니까. 개개인은 불완전한 존재니까 좀 더 완전한 존재로서 살아가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부연도 드는군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어감과 어미도 불완전한 존재야. 홀로 쓰일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감, 그다음 뭐가 있다 같이? 어미 있죠. 이런 두 가지. 그래서 이걸 각각 의존과 의존이 만나서 하나가 됐다. 그래서 하나의 단어로서 이해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게. 그래서 자립 형태소 모두. 그래서 체언이나 수식어이나 감탄사, 그 다음에 조사, 그 다음에 어감과 어미를 합쳐서 뭘로 취급한다? 단어로 취급하게 된다. 이 내용 분명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참고해보겠습니다. 자, 단어. 그래서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이다. 자, 하나만 더 한다면 여기다가 하나 써놔요. 그렇다면 이게 단어냐? 단어가 아니냐? 즉 한 단어냐? 한 단어가 아니냐라는 단어의 판별법. 단어의 판별법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단어냐? 단어가 아니냐? 라고 하는 거죠. 이것만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단어를 찾아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한 단어인지 한 단어가 아닌지 헷갈릴 수 있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그 집안은 좋은 가문이다 라는 말이 있어 없어요? 있지? 그 집은 뭐다? 그 집은 나는 좋은 가문이다. 이게 있을 것 같고
집안을 청소하니 깨끗해졌다. 있어 없어? 있지? 이런 부분에 기억이 들어. 그 집안은 좋은 가문이다. 집안을 청소하니 뭐에 따라다치? 깨끗해졌다. 이런 것들 해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자, 어떻게 될까요? 그 집안은 좋은 가문이다 할 때 좋은이라는 표현. 집안을 갖다 청소하니 뭐에 따라다치? 깨끗해졌다라는 표현. 자,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의 집안을 한 단어로 볼 것인가, 한 단어로 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 집안은 좋은 가문이다 할 때 그 집안은 뭘까? 한 단어일까, 한 단어가 아닐까? 한 단어라면 붙여 써야 되겠고, 한 단어가 아니라면 띄어 써야 되겠죠. 그렇다면 의미로 볼 때 이때 가문이 나왔으니까 결국 앞에 집안은 집안이 좋은 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집안, 그러면 집 밖은 좋은 가문이 아니고 집안이 좋은 가문이다. 말 안 되죠. 따라서 이 경우는 하나의 단어가 돼야 되겠죠.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중간에 쉼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의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단어로서 자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그래서 뭐냐? 단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뭐다? 홀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자립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한 단어로 취급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분리성의 여부, 분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한 단어인지 아니면 두 개의 단어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뭘 갖고 있다 같이? 휴지성. 휴지성이라는 것은 쉼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쉼을 줄 수 없다면 이때 붙였으면 쉼을 줄 수 없죠. 그래? 그리고 집과 안을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뭘로? 하나의 단어로 취급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의 단어로 취급해야 되니까 붙였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집안을 청소하니 깨끗해졌다 있어 없어? 집안을 청소하니 뭐해졌다 다 같이? 깨끗해졌다. 됐습니까? 이때 집안은 뭐가 되겠어요? 이때 집안은 집과 안을 갖다가 결국 나눠야 하겠죠. 의미적으로 볼 때. 그렇다면 이건 분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러면 원래 뭐 해야 돼? 두 개 단어니까 띄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집도 홀로 쓸 수 있고 안도 홀로 쓸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의 단어로서 취급될 수 있는지 여부는 바로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판별할 수 있다. 첫 번째, 자립성의 여부. 두 번째, 분리성의 여부. 분리성과 휴지성을 같이 따라갈 수 있겠죠. 쉼을 한 단어로 취급한다면 쉼을 줄 수 없다는 것이고, 쉼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할 수 뭐다 같이 없다는 것이고, 결국 두 개의 단어로 본다면 분리할 수 있으니까 쉼을 줄 수 있다는 거고. 됐나요? 그렇게 해서 단어로 취급하게 되는 것에 판별법과 관련해서 그렇게 세 가지 요건이 있다. 첫 번째, 자립성의 여부. 두 번째, 분리성의 여부. 세 번째, 휴지성의 여부. 휴지성이 좀 말이 좀 어렵죠. 휴지, 휴지도 아니고 그냥 그래요. 네? 냅킨이라고 하는 거예요. 휴지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휴자가 슐휘자. 슐휘자야. 이게 사람이야, 사람. 사람에다가 나무 목자가 만난 말이야. 사람은 어디에서 쉬는 거야? 나무 아래에서 쉬죠. 여러분 나무 아래에서 뭐 하고 싶을 때가 있어? 나무 아래 물이 흐르고 있으면 뭐 하고 싶을까? 이렇게 더운 날은? 아시겠죠? 네. 좀 약간 사무실이네. 아시겠죠? 나무 아래 물이 있으면 뭐 하고 싶어? 은폐할 수 있잖아. 노출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 이 여름날 풍덩 모욕하고 싶지. 그래서 모욕할 목자가 되는 거야. 근데 알겠죠? 하나 해볼까? 물이 있는 곳에 계곡이 있어. 물이 있는 계곡에 뭐 하고 싶어? 풍덩 하고 싶지. 그래서 모욕할 욕. 그래서 모욕할 때 이렇게 한자로 쓰기도 하죠. 나무 아래 나무가 있다. 그러면 나무 아래 뭐 하고 있어? 그늘 속에서 사람이 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쉬다 해서 쉴 휘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휴일 있죠. 휴일 맞았다 할 때 이걸 쓰는 거야. 휴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집안을 청소할 깨끗했다라고 하는 거 했대. 이게 두 개의 단어로 표현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단어의 판별법. 그래서 자립성이 있다, 분리성이 있다, 뭐가 있다 같이? 효리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한 다음에 여기다 써놔요. 단어는 품사와 일치한다. 단어는 뭐와 일치한다요? 품사와 일치한다. 이런 정도의 기본적 이해를 갖고 있으면 돼. 자, 단어는 뭐와 일치한다? 품사와 일치한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이 단어 파트를 뭐라고 했지? 품사론이다. 그랬죠? 형태론이다. 품사론이다. 형태를 갖고 있는 건 다 의미가 있는 거니까 형태에서도 의미가 있는 거고 단어도 의미가 있는 거지. 앞서 얘기했던 형태에서는 최소 의미 단위고 단어는 최소 의미 자립 단위가 된다.
됐습니까? 그렇게 기억해도 되겠네. 자, 품사와 일치한다. 한번 볼까요? 자, 칠판 주목해볼까? 우리는 앞서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철수가 나와요. 철수가 꽃을 많이 샀다. 자, 철수가 꽃을 뭐 했다 같이? 많이 샀다. 이런 표현이 있어 없어요? 그렇죠? 이것을 한번 단어로 나눠봅시다. 단어 나눌 때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자립 형태설 모두 뭐가 된다? 단어. 일단 무엇부터 떼어내자? 조사부터 떼어내자. 조사는 뭐다? 단어다. 그러니까 떼어내봅시다. 시작. 가, 그 다음 뭐가 있다 같이? 철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많이는 그대로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샀다 그대로 내려오겠죠. 따라서 철수가 꽃을 많이 샀다라는 거 있습니까? 이런 분들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철수, 품사 뭡니까? 채연이면서 아직 배우지 않았죠. 명사잖아.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들을 모아서 뭐라고 한다? 명사라고 하지. 그죠?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가는 뭐예요? 그 명사를 도와주는 말이지. 너 말이야. 너 주어해. 에? 너 주어란 말이야. 이렇게 도와주는 말이야. 이걸 나중에 배우겠지만 주격조사. 조사라고 그래요. 조사란 말은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품사를 도와준다 해서 조자가 도울 조자입니다. 도울 조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조사. 꽃은 뭐겠어요? 그렇죠. 명사죠. 을은 뭐예요? 조사예요. 많이는 뭐예요? 많이 샀다. 어떻게 샀어? 많이 샀어. 알겠지? 많이 샀다. 이거 많이라고 우리 뭐야? 부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많이 샀다, 부사. 샀다는 뭐야, 다지? 용언이죠? 용언. 샀다, 용언. 용언인데 행위적인 측면이 들어가야지. 서다. 그러니까 동사. 자, 이것을 우리는 단어라고 했지. 단어는 뭐와 일치한다? 품사와 일치한다.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띄어쓰기를 배우게 돼요. 우리 국어의 띄어쓰기의 단위가 뭐냐? 뭘 단위로 띄어쓰느냐? 여러분들 생각할 때 뭘 단위로 띄어써야 전달하는데 편하겠어? 자, 이것을 딱 붙였을 때 어때요? 의미가 잘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나죠?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고 썼겠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를 알고 썼겠지. 그러나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저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는 거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는 거야. 어때요?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죠?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소리를 한글로 적는 데는 좋았다. 우리 소리를 한글로 적으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는 얘기 알겠지? 처음에는 한글 창제 당시 있지.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뭐에 초점 맞춰서? 우리 말을 글로써 문자로서 표기하는 데 초점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띄어쓰기를 고려했다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의미 전달에 다소 문제가 발생하다는 얘기야. 따라서 1933년 한글 맞춤법부터 본격적으로 띄어쓰기가 시작됩니다. 물론 그 전에 1896년 독립신문 창간서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그 신문을 창간하면서 한글로 표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신문이 독립신문이죠. 물론 한글판도 있고 영자판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최초의 한글 신문이 독립신문이야. 그러니까 한글로 적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독자를 개성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 정확한 의미 전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 띄어쓰기가 필요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띄어쓰기를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언제? 몇 년? 1896년. 19세기 말에 가서나 띄어쓰기를 처음으로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은 띄어쓰기 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도 띄어쓰기 하지 않았던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시도됐던 1896년 그때는 불완전한 요소였어. 그냥 보기 좋게만 띄어쓰려고 노력했을 뿐 어떤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오늘날과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났었어. 그러다가 오늘날과 같은 띄어쓰기 체계를 갖게 된 것은 언제부터?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화를 통해서 처음으로 띄어쓰기가 본격적으로 시도되는 거야. 정리됐나요? 자,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거죠. 따라서 띄어쓰기 하는 이유는 뭐냐? 쓰는 사람 입장, 보는 사람 입장.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잘 읽고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뭐 한다? 적어 준다는 얘기. 알겠지?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뭐 준다 다시 적는다. 그래서 띄어쓰기를 하게 돼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다 이렇게 띄어써주면 읽는 사람의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지. 말로야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서 연여 있죠. 이렇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게 계속해서 연여 있죠. 하지만 문자로 적을 때는 이와 같이 띄어쓰기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따라서 띄어쓰기의 의미는 뭐다? 띄어쓰기의 의의는 뭐다? 시각적으로 의미를 잘 구별하게 해준다. 이게 띄어쓰기의 의의야. 됐나요? 그러면 그 띄어쓰기 할 때 뭘 구별하기 위해서 띄어쓴다고 했어? 의미를 구별하기 위해서 띄어쓴다고 했지. 그 의미를 구별하기 위해서 띄어쓰는데 형태소를 갖다 중심으로 띄어쓰면 어떻게 돼요? 더 어렵지. 형태소를 갖다 중심으로 띄어쓴다면 아까 얘기했던 먹었다는 다 이런 식으로 띄울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 한마디로 읽기에 편해, 불편해? 불편하지. 이것을 좀 세련된 말로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읽기에 불편하다. 가독성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선지에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겠지. 읽기에 불편해. 읽기에 불편하니까 무엇을 단위로 세웠다? 단어를 단위로 세웠다. 그래서 이것을 붙여준 거지. 그래서 우리 국어에 띄어쓰기의 원칙적 단위는 뭐다? 단어야.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 그렇게 정해놓으니까 뭐가 걸려? 조사가 걸린 거야. 조사는 실질적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그것을 단어라고 해서 띄워줬단 말이야. 왜 단어야? 왜 단어를 취급하느냐? 아까 단어는 자립성과 분리성과 뭘 갖는다? 휴지성의 여부를 통해서 단어를 나눠준다고 했지. 그래서 이 조사가는 자립성은 있다 없다? 자립성은 없어. 자립성은 없지만 여러 단어처럼 뭘 줄 수 있다는 점. 쉼을 줄 수 있다. 뭘 줄 수 있다? 쉼을 줄 수 있지. 그리고 또 이 가를 분리해내봐. 철수, 꽃 샀다. 할 수 있어 없어? 철수, 꽃 많이 샀다 할 때 가나 을을 분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생략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때 가를 갖다 대체하고 철수도 꽃을 샀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이런 점에서 분리해낼 수 있다는 점. 대체할 수 있잖아. 여러 단어처럼. 철수 대신에 영이가 나올 수 있잖아. 그래요. 대체될 수 있어요. 꽃 대신에 책을 갖다가 할 수도 있어요. 대체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점에서 분리해낼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단어로 취급하는 거야. 뭐는 없지만 자립성은 없지만 다 같이 시작. 자립성은 없지만 뭘로 취급한다? 단어로 취급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철수가 꽃을 많이 샀다의 단어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렇죠? 그럼 뭐와 일치한다? 품사와 일치한다. 저기 됐습니까? 다만 띄어쓰기 단위는 단어인데 뭘 제외한? 단어 가운데 조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는 원칙적으로 띄어쓰음을 원칙으로 한다. 알겠습니까? 띄어쓴다. 원칙적으로 띄어쓴다. 뭘 제외한? 조사를 제외한.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단어 형성 과정과 관련돼서 기억되겠죠. 자, 단어 형성 과정은 여러분 교재 90페이지로 넘어가면 있을 것 같아요. 그 단어 형성이라고 나오죠? 90페이지. 그거 보면 첫 번째 단일어가 일어나는 말이죠.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으로 된 말을 단일어라고 한다. 있죠? 일단 밑줄 짝 해놔봐. 복합어는 둘 이상의 어근이나 또는 어근에 접사가 결합된 말을 뭐라고 한다? 파생어.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말을 합성어. 이렇게 합쳐서 복합어. 자, 그래서 단어 형성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단일어가 있고 복합어가 있다. 하나의 어근으로 된 말을 단일어라고 해. 하나의 어근. 자,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 하나의 어근. 두 번째, 복합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합성어가 있고 파생어가 있어. 그렇죠?
합성어, 그 다음 뭐가 있다 같이? 파생어.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말을 뭐라고 얘기한다? 합성어라고 그래.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뭐라고 한다 같이? 파생어라고 그래. 따라서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말 무슨 어? 합성어. 어근과 접사를 통한 말 뭐라고 한다? 파생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약간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이 뭐야? 이런 용어들이지.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어근이라는 말과 접사, 어간이란 말과 어미, 이런 용어에 대한 이해가 돼야 문법이 쉬워지고 재밌어지고 하고 싶고 무슨 말 이렇게 듣고 싶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다. 어근과 접사라고 하는 것은 뭘 가지고 나누냐면 기준을 알아야 돼. 기준. 의미 여부. 의미 여부에서 실질적 의미가 있는 것을 어근이라고 하고 의미가 없으면 접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나요? 이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봅시다. 이런 경우가 생각할 수 있겠죠. 셈이라는 단어가 있어. 이라는 단어가 있어. 자, 그렇다면 이 둘 중에 실제 의미가 드러나는 것은 앞에 거야, 뒤에 거야? 앞에 것에서 드러나죠? 근데 이는 실질적 의미가 드러나지 않지. 그래서 이때의 셈을 어근이라고 하고 이걸 갖다가 이게 뭐라고 한다? 접사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접사.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 또 한번 해봅시다. 먹다가 있어. 자, 여기서 실질적 의미는 뭐예요, 나한테? 먹이죠. 그래, 먹이 뭐가 된다? 어근이 되는 거야. 근데 이는 대상이 떠오르지 않지, 의미가. 그러면 이름은 접사라고 얘기한다. 다만 접사에 대해서 또 하나 기억할 수 있어. 접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어. 자, 여기 또 하나 더 해볼까? 기억해도 해? 자, 뭐가 있느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선과 머슴이 있어. 자, 여기서 실제 의미가 드러나는 건 뭐죠? 머슴이지. 선은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나지. 이것을 접사라고 그래. 접사는 접사인데 앞에 붙었지. 선, 이것을 접두사. 다 같이 접두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나 하나 볼까? 덥다와 개가 있어. 있죠? 덥게. 자, 그러면 이때 선, 머슴과 덥게 있을 때 이때는 덥다라고 할 때 덥 의미 드러나 안 드러나? 드러나지. 근데 개는 드러나 안 드러나? 드러나지. 그러니까 이때의 개는 뭐다? 접사야. 접사인데 뒤에 붙었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지? 접미사. 이거는 앞에 붙었다 뭐다? 시작. 접두사. 자, 하나 기억해도 해? 좀 어렵지만. 자, 근데 이것은 하나 볼까? 선머슴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야? 머슴에서 나왔지. 그러면 사전 찾아보면 머슴도 나오고 뭐도 나온다? 선머슴이라는 단어도 사전을 찾으면 나와. 따라서 접사는 어떤 기능을 갖느냐? 단어를 만드는, 단어를 파생시키는 기능을 가져. 단어의 파생적 기능을 갖는 것을 우리는 접사라고 그래. 그런 접사를 특별히 단어의 파생과 같은 파생시키는 기능하는 접사를 특별히 뭐라고 하느냐? 이와 같은 개나 선 같은 것을 파생접사라고 그래. 무슨 접사? 파생접사. 그래서 이렇게 접사는 접사인데 파생접사, 파생이라는 말을 붙여줄 수 있어. 그래서 보통 학교 문법에서 우리가 접사 그러지? 그것은 다 파생접사를 말하는 거야. 되나요? 자, 그런데 잘 봐봐. 셈이 있어. 이가 있어. 먹다 할 때 다가 있어. 그래 그래요. 있죠? 이건 뭐예요, 나지? 조사야. 그렇지? 조사. 이는 뭐예요? 다는 어미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일단 조사는 주격사 딱 정해져 있지. 이면이, 가면가. 그 정해져 있잖아. 그런데 이와 관련된 어미는 다양하게 변할 수 있죠. 먹다, 먹어라. 있어 없어요? 변해 안 변해요? 변하죠? 그래서 다, 어라, 그 다음 뭐가 다시 뭐 넣냐. 이렇게 따라서 변함에 따라서 문법적 의미가 달라지지.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먹다, 먹어라, 먹느냐가 있는데 만약에 먹어라를 사전에서 찾으려면 뭘로 찾아야 돼? 먹다라는 기본형으로 찾아야 돼. 이제 먹어라는 사전에 안 나와. 먹다가 나와. 그러면 먹다로부터 먹어라, 먹느냐는 단어가 새롭게 만들어져서 안 만들어져서?
만들어진 게 아니지. 결국 이거는 먹다에 통일되는 거지. 먹다의 활용형이라고 그래. 활용형. 그러므로 이것의 다 기본형은 먹다지.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어? 만들어지지 않았지. 하나의 단어들이야. 이거. 자, 그런데 이거는 머슴과 선머슴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는 거야. 두 개의 단어지. 정리됐나요? 각각 다른 단어야.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 같은 것을 뭐라고 하느냐? 변화를 통해서 문법적 의미가 달라졌지. 그런 접사를 특별히 무슨 접사라고 하냐? 이 의미를 굴절 접사. 시작. 굴절 접사라고 그래. 굴절 접사.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좀 약간 어려워. 그렇지만 이렇게 기억해두면 좀 더 쉬워. 접사에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어. 굴절 접사가 있고 무슨 접사가 있다? 파생 접사가 있어. 보통 학교 문법에서 접사 그러면 뭘 말한다? 파생 접사를 말하는 거야. 정리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둬야 할 것 같은 뭐냐? 이 접사라고 할 때 접사를 단순하게 파생 접사로만 알고 있으면 어근과 접사를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발생할 수 있잖아. 그래. 이 경우 잘 볼까? 먹다가 있어. 그 먹다는 어근과 그 다음에 나중에 배웁니다. 일단 이거 배우고 합시다. 이거 먹은 어근과 어간이 일치한다고 그래.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는 단어다. 이렇게 할 때 그 말에 대한 이해가 이 금방 굴절 접사, 파생 접사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헷갈리겠지.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학원에서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학생과 선생이지. 집에 가면 딸, 아들의 관계가 되겠죠.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 놓이는 환경에 따라 여러분들의 뭐야 나지? 여러분들 지칭하는 대상, 여러분들의 존재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죠. 그렇잖아? 여러분들은 여기에서는 뭐로 불리고? 학생으로 불리고, 집에 가면 뭐야? 아들과 딸로 부르잖아. 이 단어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어근과 접사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여부로 나올 때, 의미 여부를 기준으로 나올 때는 어근과 접사란 말을 불려. 알겠어요? 그런데 뭘 가지고 얘기할 때는 변화 여부. 여기다 써놔. 변화 여부. 변화 여부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어간과 어미라고 그래. 이거는 어디에서만 사용되느냐? 변화 여부는 어디에서만? 이 어간과 어미는 용언에서만 쓰이는 말이야. 어디에서 쓴다? 용언. 용언에서는 변하지 않는다. 어간. 변한다. 어미 그래. 자, 볼까?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먹자. 먹다. 먹자. 먹느냐. 먹으라. 했을 때. 자, 변하는 부분 어디에 나왔지? 먹다. 먹자. 먹느냐. 먹어라. 했을 때 뭐 해야 되겠어요? 변해 안 변해? 먹다다. 먹자다. 먹느냐다. 먹으라 할 때 변할 수 있죠? 변하지 않는 것은 뭐야? 나지? 먹까지가 변하지 않죠. 뒤는 뭐 한다? 변하는 거지. 그래서 앞에를 뭐라고 한다? 나지? 간이라고 하고 뒤를 뭐라고 한다? 미라고 하는 거야. 됐지요? 자, 반대로 의미 여부를 갖고 있으면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뭐지? 먹이지. 근이지. 그래요? 나머지가 뭐다 시죠? 접사지. 근데 이 접사를 어미를 특별히 무슨 접사라고 한다고? 단어를 파생시키는 기능이 있어 없어? 없지. 그걸 어미라고 한다고. 알겠어요? 어미. 이거는 모두 먹다라는 단어에 다 속하는 것들이지. 새로운 단어로 나오지 않았지.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했지? 의미 여부를 갖고 있으면 어근과 접사라고 할 때 이 먹은 결국 근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다? 간도 될 수 있죠. 따라서 이 단어는 어간과 어근이 일치한다. OX? 그렇게 되는 거지. 알겠죠? 그렇게 정의됩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봐봐. 하나 예를 든다면 이것이 있겠지. 이쪽 딱 빼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먹이다가 했어. 자, 이것을 한번 해볼까? 먹이느냐, 먹이어라, 먹이자 해서 나눌 수 있어 없어요? 다 같이. 먹이다, 먹이느냐, 먹이어라, 먹이자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는 변하지 않았지? 자, 아까 변화 여부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어간과 어미, 특히 용언에서는 어간과 어미로 나눈다고 했지? 그럼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간이 되는 거야. 뒤가 뭐가 되고? 미가 되는 거야. 어간과 어미는 용언에서 쓰이는 말로 변하냐, 변하지 않냐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야. 변하면 어미, 변하지 않으면 어간, 그런 거야. 저기 됐죠? 근데 실제적으로 봐봐. 이 어간, 먹이는 원래 어디서 나온 말이야? 먹다에서 나왔지. 먹다에 뭐가 결부됐다? 이가 결부됨으로써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만들었지.
그러니까 이것을 찾으려면 어디 찾아야 돼? 먹다에서 찾아야 돼? 먹이다 찾아야 돼? 먹이다에서 찾는 거야. 왜? 이것의 기본형은 뭐다? 어간에다 다를 붙이니까 먹이다가 기본형이에요. 알겠어요? 따라서 사전을 찾아보면 먹이다에서 찾아서야 나오지 먹다에 찾으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새로운 단어가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만들어지지. 이와 같이 접사는 단어를 만드는 파생적 기능을 갖고 있어. 그래 어미는 파생적 기능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 우리는 먹과 무엇을 갖다 구분할 수 있다? 어미와 접사를 갖다가 얘기한다면 어미는 결국 파생적 기능이 있다 없다? 없다. 항상 용언의 어간에 붙는 거. 알겠지? 접사는 용언에도 붙고 체언에도 붙을 수 있는데 단어에 파생적 기능이 있는 거. 알겠지? 머슴에 대해서 선머슴. 새로운 단어지? 그래서 머슴에서 찾으면 안 나와? 선머슴에 찾아 나누는 거지. 이렇게 어미와 접사는 그와 같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어미는 항상 용언의 어간 다음에 나오는 것으로서 단어에 파생적 기능이 없습니다. 반면에 접사는 체언에도 올 수 있고 용언의 어간대도 올 수 있는데 단어에 파생적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바로 기억할 수 있는 어미와 접사를 구별하는 능력 가운데 하나다. 자, 더러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법에 대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다? 용어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다. 그러면 틀리겠죠. 자, 놔두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 먹이다는 어간과 어근이 일치한다. OX. 먹이다는 어간과 어근이 일치한다. OX. X지. 왜? 먹이가 어간이지. 그러나 이것의 어근은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먹이지. 그래서 먹은 어근이고 뒤에 뭐가 붙었다? 접사가 붙은 거지. 따라서 어근과 접사는 뭘 가지고 나누는 것이라고요? 의미, 여부. 어간과 어미는 용언에서 적용되는 말로서 변화 여부를 가지고 나눠주는 것이다.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 머릿속에 넣어두면 된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다시 접근해서 간다면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단어의 형성을 보게 되면 그게 단일어가 있다. 그 다음에 복합 뭐가 있다. 됐습니까? 단일어가 있고 뭐가 있다. 같이 복합 뭐가 있고.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했지. 근데 복합어는 합성어가 있고 합성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점? 파생어가 있다.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말이 있지만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된 말이다. 자, 하나 해볼까? 1번 새, 2번 하늘, 3번 먹었다. 있죠? 네, 먹었다. 이것들은 각각 실질적 의미, 새, 하늘나라는 새 있죠. 자, 그러면 이때의 새는 하나의 어근으로 되어 있지. 더 이상 나눌 수 없지. 그러니까 이건 단일어. 하늘 역시 하와 늘로 나누면 의미가 깨져버리지.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형태에서 이루어진, 즉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 먹었다 역시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뭐지? 먹이죠. 나머지는 다 뭐에 닿지? 접사지. 네. 다 접사. 물론 무슨 접사? 굴절 접사. 어미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어근만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건 단일화라 볼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이런 부분을 기억할 수 있어야겠다. 좀 더 구분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신이 있어. 집신이 있어. 덧신이 있어. 자, 이때 한번 볼까? 신. 더 이상 나눌 수 없지? 그럼 뭐가 될 수 있어? 하나의 어근으로 되어 있지. 무슨 어? 단일어. 집신은 집. 의미 떠올라 안 떠올라? 집. 떠오르죠? 그럼 뭐가 된다? 어근이 된다. 신. 떠올라 안 떠올라? 떠오르지? 하나의 어근이 된다. 어근과 어근이 만났다. 합성. 됐죠? 자, 덧신. 덧 떠올라 안 떠올라? 실질적 대상이나 의미가 떠올라 안 떠올라? 덧. 안 떠오르지. 그러니까 접사. 신 떠오르지. 그러면 신 어근. 그러면 어근에 뭐가 붙어서 접사 붙었지. 그걸 뭐라 그래? 파생어. 이건 어근과 어근이 만났다. 합성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잘하다. 자, 한번 풀어볼까?
연습합니다. 연습 게임. 높으르다가 있어. 드 높다란 말이 있어. 있을 수 있겠죠? 자, 높으르다. 음이 떠올라 안 떠올라? 떠오르죠? 그러니까 어근이지. 푸르다 할 때 떠올라 안 떠올라? 떠오르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합성어. 어근과 어근 만든 합성어지. 자, 이때 드 높다 할 때 무슨 둘 다의 뜻도 아니고 드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대상의 의미가 떠올라 안 떠올라? 안 떠오르지? 그러니까 이게 접사야. 접사가 결합됐기 때문에 뒤에 높은 하나의 어근이죠. 따라서 이거는 뭐야? 파생어가 된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어근과 접사를 구별하면 되겠지. 어근은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말. 그리고 어근이야. 접사는 실질적 의미가 없이 단어의 파생적 기능만 가지며 홀로 쓰일 수 없는 말을 뭐라고 한다 시작? 접사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홀로 쓸 수 없어. 단어의 파생적 기능은 가져. 근데 홀로 쓸 수 없어. 그리고 실제 대상이 떠올라 안 떠올라? 안 떠오르는 거. 그리고 우리 뭐라고 한다? 접사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파생어가 뭐고 합성어가 뭔지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에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뭐지? 단일어냐? 복합어냐? 복합어라면 합성어냐? 파생어냐? 그걸 구별하는 문제가 나온다. 이런 얘기야. 자, 그렇다면 좀 더 한 단계를 또 깊이 들어가서 다음과 같은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의미상 합성어가 있고 문법상 합성어가 있다. 다 같이 의미상 합성어가 있고 뭐가 있다는 점? 문법상 합성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합성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의미상 합성어, 그 다음 뭐가 있다 같이? 문법상. 의미상 합성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뭐냐면 대종융. 다 같이 시작. 대종융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대등합성어, 종속합성어, 융합합성어. 따라서 이렇게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등합성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병렬합성어라고 해요. 병렬합성어. 종속합성어를 다른 말로 유속합성어라고 해요. 여러분 교재 보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다? 융합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 대등은 다음과 같이 A와 B가 만났을 때 뭐가 되는 것? A, B가 되는 것. 즉 합성되기 전이나 합성된 후에 그 뜻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대등합성어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을까? 말과 소가 만나면 물론 시옷 앞에 니을이 탈때서 뭐가 되지만 마소가 되지만 원래 말과 소가 합쳐져서 마소가 된다 할지라도 말과 소라는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지. 무슨 합성어? 대등합성어, 병렬합성어다. 그런데 종속합성어는 뭐냐? 다음 같은 거죠. A와 B가 있을 때 A가 B를 한정하는, 즉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로 합성된 걸 종속합성어, 유속합성어라네. 자, 뭐야? 감이 있어. 나무가 있어. 나무는 나무인데 무슨 나무? 감나무 해서 감이 뒤에 나무를 한정하지. 이런 합성어를 무슨 합성어? 유속합성어. 다른 말로 종속합성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됐습니까? 쉽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융합성어. 이 융합성어는 핵융합하듯이 전혀 다른 성질을 바뀌는 거야. A와 B가 만나서 각각 A와 B의 의미를 잃은 채 다른 제3의 의미로 바뀌는 것을 무슨 합성어? 융합합성어라고 그래. 그래서 A와 B가 만나서 C가 되는 것. 알겠죠? A와 B가 만나 뭐가 되는 거다 같이? C가 되는 것을 무슨 합성어라고 한다 같이? 융합합성어라고 한다. 다 같이 A와 B가 만나 뭐가 되는 거? C가 되는 걸 융합합성어라고 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다음 같은 경우죠. 봄이 있어. 가을이 있어. 춘추. 다 같이 뭐가 있다 같이? 춘추. 봄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다? 가을이 있어. 합쳐서 뭐가 됐다? 춘추. 그런데 춘추가 각각 봄과 가을의 의미가 아닌 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따라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하지 않고 연세 또는 춘추를 물어보죠. 그래서 뭐예요? 봄과 가을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제3의 의미, 나이라는 의미로 바뀌었죠. 이런 것을 무슨 합성어라고 한다? 융합합성어라고 한다. 그렇다면
합성 가운데 합성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건데 때에 따라서 이와 같이 합성되는 과정에 따라서 병렬도 있고 뭐도 있다. 결과에 따라서 의미의 결과에 따라서 병렬은 합성되기 전과 합성되는 거 같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속 합성어는 앞에 단어가 뒷 단어를 한정하는 그런 주종관계 속에 된 것을 유속 합성어라고. 세 번째는 전혀 다른 제3의 의미를 바꾸는 것을 융합 합성어라 한다.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내용 기억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건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문법상 합성어. 무슨 합성어? 문법상 합성어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다. 자, 여러분들 교재 보면 문법상 합성어. 여러분들은 순서대로 보면 파생어가 먼저 나왔는데 합성어부터 제시하고 있어요. 교재 93페이지. 교재 93페이지 보면 합성어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러죠? 그리고 지금 배워야 될 건데 교재 94페이지. 94페이지 보면 거기에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나오지? 거기다 별 2개.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단어의 형성 과정이 상당히 잘 나와서 그리고 통사적이냐 비통사적이냐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상당히 잘 나왔던 거죠. 그래서 문법상 합성어 여기는 통사적 합성어가 있고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다. 통사적이라는 것은 문장 구조상, 문장상, 또 문장 구조상 이런 말이야. 통사적 합성. 따라서 이것은 뭐냐? 어떤 것을 우리가 통사적 합성이라고 하느냐? 문장상 단어 배열법과 일치한다. 자, 문장상 단어 배열법과 일치하는 합성어를 무슨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 자, 문장상 단어 배열법과 일치하는 합성어를 무슨 합성어라고 한다 같이? 통사적 합성어라고 해요. 또 합성 과정에서 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 조사 생략하는. 자, 아무래도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냈을 때 정상적인 제품이 많이 나오겠지. 아무래도 흠이 있는 제품보다는 공장에서 어떤 제품이 나와야 정상이야? 정상적인 제품이 나와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바로 통사적 합성어가 뭐라면 정상적인 단어라면 비정상적인 단어가 많을까? 정상적인 단어가 많을까? 정상적인 단어가 많겠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많겠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런 말을 단어 생산성이 높다고 그래. 뭐라고 얘기한다? 단어 생산성이 높다. 단어 생산성이 높다. 다음 중 단어 생산성이 높은 걸 찾아라. 그러면 뭐에 닿지? 통사적 합성어를 찾는 문제다 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어떤 것들이 통사적 합성어일까? 다음 같은 유형. 명사와 명사가 만나든지. 아직은 잘 모르겠을 수도 있겠지만 관형사와 명사가 만나든지. 부사와 부사가 만나든지. 부사와 용언이 만난다든지. 기억이 됐나요?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에 해당된다는 거지? 통사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책은 책인데 무슨 책? 공부. 공부가 품사가 명사지. 그러면 공부하는 책을 무슨 책이라고 그래? 공부책.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명사와 명사 만났지? 이럴 때 다 통사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관형사와 명사. 자, 새 가방을 샀다 할 때 새 뭐요? 관형사역을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관형사라고 그래요. 우리 국어에서는. 영어에서는 형용사라고 하지만 우리 국어에서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관형사라고 그래. 뭐 새에다가 뭐가 만날 수 있어요? 새에다가 뭐 할 수 있어요? 새 하면 뭐 할 수 있겠어? 신랑. 할 수 있어요? 없어? 새 신랑. 그러면 명사죠. 통사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부사. 곧 가겠다 할 수 있죠. 곧 가겠다, 잘 하겠다 있죠. 그럴 때 각각 곧과 잘이 부사야 해? 그러면 곧과 잘이 만나서 뭐가 됐다 나왔지? 곧 잘이 됐지. 곧 잘 하겠네. 다 이게 통사적이야. 쉽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부사 다음에
용언이 만나더라도 뭐하다? 부사 다음에 용언이 와도 통사적이다. 우리가 대체적 보게 되면 잘이란 말이 있어. 잘 있죠? 요즘에 잘하다. 잘도 부사고 하다가 용이 나왔지. 근데 용이 나올 때 합쳐가지고 뭐가 됐어? 잘하다가 됐지. 이것도 통사적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경우를 다 통사적이라고 그래. 또 하나 있습니다. 합성 과정에서 뭐가 생략되는 경우? 조사가 생략된 경우도 통사적이야. 잘 볼까? 힘이 세다. 힘이 세다. 합쳐져서 합성들어가지고 조사 생략. 이것에 나온 말 뭐가 있습니까? 힘 세다 있지? 이게 통사적이다. 하나 해볼까? 본을 봤다. 본을 봤다. 합성되는 과정에서 을 생략. 그래서 본 봤다가 됐죠. 이런 경우를 통사적이다, 비통사적이다? 통사적이다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따라서 통사적 합성을 한 문장상 뭐와 일치한다 같이 단어 배어벌과 일치하고 합성 과정에서 뭐를 생략할 수 있다? 조사를 생략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단어 생산성이 높다. 그러면 비통사적 합성은 뭘까? 이것의 반대겠지. 다시 말해서 문장상 단어 배어벌과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하는 것. 합성 과정에서 이거는 조사는 우리 국어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조사를 생략한다는 것은 문법적이야. 그런데 우리 국어에서는 어미를 생략할 수 없어. 뭘 생략할 수 없다? 어미. 어미는 생략할 수 없어. 뭐는 생략할 수 있어도 조사는 생략할 수 있어. 왜? 우리는 단어는 생략할 수 있지. 조사도 단어지. 근데 어미는 단어야, 단어가 아니야. 단어가 아니지. 그리고 생략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생략할 수 없는데 생략했다면 비문법적인 거지. 그런 합성을 무슨 합성? 비통사적 합성을 한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자, 비통사적 합성까지만 설명하고 쉴 테니까 잘 봐봐요. 최근에 와서 좀 덜 나왔지만 2, 3년 전에는 시험 문제 아주 마르고 닳도록 나왔던 단어 형성 과정. 그래서 문장상 단어 배열법과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그렇지, 불일치하는 거. 불일치하는 것. 비통사적. 합성 과정에서 뭐가 생략됐다? 그렇지. 합성 과정에서 어미가 생략된 경우. 어미가 생략된 경우. 이런 경우는 어미가 생략했다면 우리 국어에서는 어미를 생략할 수 없는데 생략했다면 비문법적이라는 얘기야.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비정상적인 것이니까 결국 비문법적인 것이니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단어가 많이 만들어졌다, 만들어지지 않았다? 만들지 않았죠. 그래서 단어 생산성이 낮다, 높다? 단어 생산성이 낮다. 다음 중 단어 생산성이 낮은 걸 찾아라 하면 뭘 찾는 문제다? 비통사적 합성어를 찾는 문제다. 정리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하겠죠. 그러면 합성 과정에서 또는 단어 별표가 불일치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줄게요. 자, 봐봐.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자,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고 할 때, 자, 이게 뭐가 되고? 주어가 되고, 부슬부슬이 뭘 꾸민다? 내린다라는 용어를 한정함으로 이때는 부슬부슬이 부사어가 되는 거야. 부사. 그럼 부사어가 부사로서 부사어야. 부사는 어디 앞에 왔어? 용언 앞에 왔지? 주어 다음에 오고 용언 앞에 왔지? 순서가 여기잖아, 여기. 그런데 합성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어. 이것이 합성돼가지고 부슬비가 됐어. 그러면 이거는 순서가 뒤에 올 말, 명사 뒤에 올 말이 앞에 왔지? 문장상 단어 별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하지? 이런 합성어를 비통사적, 시작. 비통사적 합성어다. 그래서 이 비통사적 합성어로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있어. 비통사적 합성어로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있다. 뭐냐면 이거 외워둬. 부슬비 같은 비통사적 합성이 문장상 단어 별표가 불일치함으로써 비통사적 합성화 된 것들, 그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을 모아서 다음같이 외우는 방식을 만들어냈어. 알겠죠? 잠깐만. 살짝 곤보인 척척 박사가 헐떡 고개를 넘는데 갑자기 산들바람이 불더니
부슬비가 내리자. 산들바람이 불더니 갑자기 뭐가 내렸어? 부슬비가 내렸어. 그러자 딱딱새와 촐랑새가 울었다. 알겠지? 이것이 전체 바로 우리 국어의 어순과 유배된 비통사적 합성어의 예들이야. 시험에 잘 나오는. 다시 볼까? 한번 해볼까? 같이 준비됐습니까? 살짝 곰보인. 시작. 살짝 곰보인 척척박사가. 척척박사죠? 헐떡 고개를 넘는데 산들 바람이 불더니 갑자기 부슬비가 내렸다. 그러자 딱딱새와 촐랑새가 울었다. 됐나요? 쉽죠? 이겁니다.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살짝 곰보인 척척박사가 헐떡 고개를 넘는데 산들 바람이 불더니 갑자기 뭐가 부슬비가 내렸다. 그러자 딱딱새와 촐랑새가 울었다. 됐죠? 이것들이 거의 시험에 선지로서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비통사적 합성어다. 원래는 곰보가 살짝 들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살짝이란 말, 이 곰보, 살짝이란 말이 곰보 뒤에 오야 되는데 앞에 왔잖아. 마찬가지잖아. 박사가 척척 답을 마친다. 할 수 있죠? 척척이 뒤에 나오는데 앞에 나왔잖아. 그래서 비통사적. 우리 국어의 일반적인 문장상 단어 놓이는 순서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비통사적 합성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어미가 생략된 경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뭐가 생략된 경우 다 같이? 어미가 생략된 경우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자, 어미가 생략된 경우. 대표적인 뭐냐? 두 가지가 있어. 연결 어미가 생략된 경우가 있고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된 경우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요. 자, 우리는 하늘은 그럽시다. 하늘은 높고 푸르다. 자, 하늘은 뭐하다? 높고 푸르다 있지? 그럼 높다와 푸르다 있지? 자, 이것도 용언이고 이것도 용언이잖아. 근데 용언과 용언이 합성될 때 중간에 연결음이 있어 없어? 있지? 근데 그 연결음이가 생략된 채 합성되어 있다면 비통사적이다. 그래. 정리됐나요? 따라서 우리 국어에서는 어미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미를 생략된 채 합성되어 있으면 통사적이다. 비통사적이다? 비통사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관형사음이 있습니다. 관형사. 자, 관형사 어미가 생략된 것도 비통사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늦은 가을에 가마. 늦은 가을에 가마. 할 수 있어 없어요? 늦은 가을에 가마.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늦은 가을에 가마 할 때 이때 늦은 가을 합성되는 과정에서 늦가을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이때 은은 늦다라는 용언을 가을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성질을 바꿔주는 관형사형 어미라고 그래. 이때 어미가 생략된 채 늦가을됐지? 이런 경우를 통사적이다, 비통사적이다? 비통사적이다. 그래. 자, 그래서 결국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통사적과 비통사적을 구분하는 유형의 문제 나왔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 다음 같은 거죠. 세 가지 경우가 비통사적 합성어에 속하는 거죠. 대표적인 중 하나가 용언에 어간 다음에 바로 뭐가 왔을 때? 명사가 왔을 때. 용언에 어간 다음에 바로 뭐가 왔어? 명사가 왔지? 이런 경우를 비통사적. 중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됐지. 두 번째. 용언에 어간 다음에 용언이 왔을 때. 자, 노프르다. 용언에 어간 다음에 반드시 용언과 용언을 연결해주는 연결음이 있어야 되지. 연결음이가 생략된 채 노프르다 맞지? 비통사적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뭐가 있어? 부사 다음에 뭐가 왔을 때? 명사가 왔을 때. 원래 부사는 명사 뒤에 온다고 했지?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 예가 뭐가 있어서 다 같이? 살짝 곰보인 척척박사가 헐떡 고개를 넘는데 산들바람이 불더니 갑자기 부슬비가 내렸다. 그러자
딱딱새와 촐랑새가 울었다. 됩니까? 그걸 외워두면 돼.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앞자만 따서 이렇게 외운다. 대표적인 비통사적 합성어는 용, 부명. 그래서 용, 부명.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좀 더 쉽다. 용명, 부명. 다 같이 시작. 용명, 부명. 돼야 안 돼요? 되죠? 이런 식으로 기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용언에 어간 다음에 명사가 오거나, 용언에 어간 다음에 용언이 오거나, 부사 다음에 명사가 오면 비통사적 합성어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암기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 이해, 단어 형성 과정. 일단 여기까지 적용했어요. 자, 이 시간 우리는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배운 것이 없던가? 단어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단어는 뭐와 일치한다? 홀로 쓰일 수 있는 말, 품사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결국 우리가 단어는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이죠. 최소, 의미, 자립단이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단어를 판별하는 방법. 그게 몇 가지 속성이 있다? 3가지. 자립성의 여부, 분리성의 여부, 휴지성의 여부를 통해서 단어를 판별하자.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사는 현행 국어에서 자립성은 없지만 단어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단어의 형성 과정은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 단일어와 복합어가 있고, 복합어는 합성어와 뭐가 있다? 파생어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어감과 어미라는 개념, 어근과 접사라는 개념. 이때 어감과 어미는 용언에서만 쓰는 말로서, 용언에서만 쓰는 말로서 변화 여부를 가지고 나눈다.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 됐죠? 자, 접사와 우리는 뭐의 차이점? 어근의 차이점. 어근은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대체적으로 뭐다?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거나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을 뭐라고 한다? 어근이라고 그래. 반면에 접사는 독립적으로 쓸 수 없으며 단어의 파생적 기능을 갖고 있으며 실질적 의미가 없는 걸 뭐라고 한다? 접사라고 한다. 그래서 접사는 어디에 붙을 수도 있고 체언에 붙을 수도 있고 용언에도 붙을 수 있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접사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물론 좀 어렵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접사에는 굴절 접사, 파생 접사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접사는 파생 접사를 말한다고. 됐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해 둘 것, 어근과 뭐의 개념? 접사의 개념. 어감과 어미의 개념을 알아두는 게 좋겠다. 됐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우리가 통사적이다, 비통사적 또는 의미상 대종용, 대등합성어, 그 다음에 정속합성어, 융합합성까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쭉 한 번씩 쉬는 시간을 통해서 복습해 주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접사를 통한 파생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쉬었다 합시다.